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에 불났을 때 신고된 장소는 12층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원인 조사해 보니까 최초 발화 지점은 3층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에 네. 12층에서 연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목격자의 신고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도 또 3층에서의 화재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또 목격자 신고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2층과 3층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놓고 아마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화재가 이제 인면 건축 벽면을 다 타고 난 이후에 네. 이를테면 12층과 22층, 33층이 계속 이제 화재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당시에는 아마 12층에서 최초의 발화가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화재가 이제 다 진압이 된 이후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네. 3층에 있는 테라스의 벽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장소는 확인이 됐다지만 거기서 왜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3층 테라스 부분에서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된 이런 이제 화재 흔적들이라든지 또 3층 벽면 부분에 강한 연소 흔적들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3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략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벽면의 표면이 아니라 벽면의 안쪽 부분의 가연성 재료 부분에 이제 착화가 돼서 수직으로 굉장히 빠르게 연소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불이 벽과 이 알루미늄 복합 패널 그 사이 쪽 부분, 그리고 알루미늄 패널 안쪽 부분으로 이제 불이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현재 가능성은 어쨌든 간에 뭐 전선의 배관이나 아니면 전선이 이제 벽을 관통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벽체 부분도 일부 뚫려 있는 부분에서 그 안쪽으로 이제 화재가 불씨가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담뱃불이라든지 이런 이제 불씨가 정말 공교롭게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도 좀 가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늦은 밤 11시 넘어서 불이 났는데 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소방 당국에서 진압을 이제 했어요. 근데 불이 완전히 꺼진 시점은 다음 날 아침 지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였거든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우선 처음에 화재가 이제 벽면을 타고 빠르게 연소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인면에서 화재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된 시간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한 2시간 내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벽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국소적으로 몇몇 개 층에는 층 단위로 이렇게 화재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또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강풍을 동반하고 있었어서 화재가 잦아들다가 또 강풍이 불어서 다시 커지고 또 진압이 됐다 또 다시 커지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화재 진압을 어렵게 했을 거고요. 예. 또 상당 부분 새벽 전까지는 또 건물 안에 요 구조자들, 그러니까 여기 제실자들이 건물 안에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진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안전과 이제 구조 쪽에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네. 아마도 화재 진압이 용이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지연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제보 영상을 보니까 정말 충격이 컸어요. 어떻게 저렇게 불길이 크게 또 급격하게 번질 수 있을까? 완전히 건물 전체가 빨갛게 불기둥처럼 올랐는데 네. 그거 보니까 그 10년 전에 부산 해운대에서도 고층 빌딩 화재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영상으로 보일 정도였는데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들 뭐라고 보세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해운대 화재 같은 경우에 우신 골드 스위트 화재 때도 거의 동일한 원인과, 그러니까 동일한 이제 확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알루미늄 패널에 관련된 연소성, 가연성이 문제가 돼서 그 이후에 이런 고층 건물에 대한 이 외장재의 가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015년도에 또 이제 의정부 화재라든지 또 이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장재에 대한 가연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가 되어 있어서 네.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 같은 경우는 3층 이상인 건물만 하더라도 외장재는 잘 타지 않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화재가 발생했던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네. 이러한 외장재에 대한 가연성에 대한 규제가 있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가연성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있는 건물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인데 우리가 창고에서 불이 났을 때 드라이비트라는 걸 외장재로 발랐더니 여기서 불이 급격하게 나더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주상복합은 드라이비트는 아니고 좀 나은 공법이라고 해서 채용된 알루미늄 패널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나 봐요.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데요.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건물의 외장 마감재와 외단열재가 이제 하나라 일체화된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마감재를 더하면서 그 안쪽에다가 외단열재, 우리가 잘 얘기하는 잘 타는 이 단열재 심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제 알루미늄 복합 패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단열재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이 패널에 관련된 성능과 이 패널을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 또 일부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양은 적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화재의 위험성이나 화재가 탔을 때 이 발열량이나 이 가연성에 대한 부분들은 드라이비트, 심재가 이제 이를테면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 일반 단열재 이런 부분들이 훨씬 위험하긴 하지만 이번 화재에서도 확인된 바처럼 알루미늄 복합 패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가연성 재료들이 불이 붙었을 때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재료 규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화된 이후에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의 이 안쪽에 가연성인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대부분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층, 40층짜리 이거 상업 건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아파트들도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화재가 발생을 하면 정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고가 사다리도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고가사다리는 지금 현재 서울이나 부산처럼 이렇게 이제 대도시 또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전부 다 보급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대형 고가사다리차를 하더라도 전개를 한다 하더라도 한 70m에서 80m 정도까지 도달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도달 높이가 사실 건물 층수로 보면 한 20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30층 이상인 고층 건물 또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 고층부에 화재가 났을 때 이 사다리차가 접근하는데 크게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화재가 났을 때 33층에서 계속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사실상 이 사다리가 온다 했어도 사실상 33층이나 옥상에 있는 인원들을 구조해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본다면 사실은 고층 건물 혹은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 사다리차로 이런 부분들 활동을 하는 것들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것이고 건물 자체의 화재 성능을 높인다든지 혹은 또 소방대가 직접 들어가서 작전을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여건이라든지 작전 개념들을 가지고 진압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불이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만 그래도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이 좀 다행스러운데 앞으로 좀 화재 대책들도 좀 다시 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끝으로 어떤 말씀드리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국내의 초고층 건물이나 고층 건물의 화재 안전이나 피난 안전에 관련된 규정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물의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되어야 되겠고요. 또 거기에 사시는 제실자분들도 고층에 내가 산다면 내 건물에 있는 피난 설비 이를테면 피난용 승강기라든지 혹은 또 대피 공간이라든지 혹은 또 피난 안전 구역들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시고 또 안전한 피난 방법이나 피난 경로들을 확인하셔서 화재 시에 안전하게 대피를 하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 이영주 소방방재학과 교수 말씀 나눠봤습니다.